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35명 발생하면서 4일 연속으로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고 18세 이상 성인들의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이달 중 약 10,000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0,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4일째 7,000명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7,000명대 확진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좀 심각한 것이요. 우리가 6,000명대를 보지 않고 5,000명대에서 바로 7,000명에 뛰어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고, 지난 월요일 날 좀 가볍게 인원 제한 등등 제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내일부터 어느 정도의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일단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달 중에 10,000명,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0,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겨울 독감, 델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확진자 추이 어느 정도로까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이 모든 것은 지금 이제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방역 당국이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리 두기의 단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환자 발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7,000명대 환자를 5,000명대 아래로 내리는 것이 이번 조치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의 목표인지, 네. 아니면 3,000명대까지 내리겠다는 게 목표인지,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일단 정해놓고 한 2주간 기다려보자. 1월 2일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조치로 안정된 5,000명대 이하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병실 문제, 그다음에 사회에 감염이 자꾸 번지면서 혼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정하고 갔으면 좋겠고, 과연 그 목표가 5,000명인지 6,000명인지 3,000명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일부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방역이 지금처럼 잘 될 것이냐,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좀 잡힐 것이냐에 대한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나온 조치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굵고 짧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거의 한 달 전쯤에 정부가 약간의 조치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이 12월 중순쯤 되면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치는 우리가 그동안 지난해 겨울부터 해왔던 3차 때 해왔던 그런 거리두기 단계에 지나지가 않는 거죠. 거기보다 더 강화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4인까지 허용, 그다음에 9시, 10시까지 하는 거 다 했죠. 예. 심지어 이번에는 유흥업소 쪽에 집합 금지는 없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백신의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백신 하나도 없었고 이번 겨울에는 많은 사람이 백신으로 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듯 하지만 이미 백신으로 다 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를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해 같은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그때는 1,200명대에서 우리가 누르기 시작해서 이 조치를 해서 한 300~400명 되는데 한 달, 2달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7,000명대인데 과연 똑같은 조치를 해서 5,000명이라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제 예상은 2주 뒤쯤에도 5,000명 밑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2주 뒤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방역당국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를 암만 병상을 많이 만들어서 환자를 제대로 본다 손 치더라도 일정한 치명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일정한 치명률은 지금은 치명률이 1.6%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병상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게 의료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그래도 돌아가는 치명률은 0.8%를 더 밑으로 내려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5천 명이면은 0.8%면은 40명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람의 40명이 매일매일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아마도 조금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주지혜 교수님 말처럼 다시 조치가 강화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지표들이 호전이 됐을 때 다시 일상 회복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겁니까? 위중증 이완율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네. 지금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도에서 보는 위중증 환자가 오늘 몇 명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위중증 환자 총 발생하는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분, 오늘도 이런 몇 명 돌아가셨죠. 네, 그러면 13명이죠. 그분 빼고 회복돼서 이제 일반 병실로 가신 분 빼고 위중증 환자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위중증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위중증 이완율이 지금 2.5% 정도를 도는데요. 그러면 즉 1,000명이 발생하면 매일 25명이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율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사망률이 치명률이 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줄어야 그 비율이 그전에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가 한 1.6%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5%. 그게 9월 달입니다. 네. 예. 1.5%까지 내려가면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줄겠죠. 네. 예. 걸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 괜찮아요. 예. 독감, 감기 걸리듯이. 결국 우리가 그걸 바라고 위드 코로나를 가야 되고 언젠가는 갈 건데 지금 같은 중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 비율이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 비율이 일정하게 가니까 중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환자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다행히 치료제가 좋은 게 나오면 전체 환자가 많이 발생해도 치료제를 빨리 공급하면 위중증 환자가 줄겠죠. 그러나 그게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달과 다음 달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체적으로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도 또 예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면 모임이 4명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한 거죠. 동거 가족입니다. 네. 동거 가족인데 주소지를 같이 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업이나 직장으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집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일반 시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거나 모일 때에 그분들이 다 백신 방역 패스를 다 갖고 있다면 5명, 6명이라도 모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그렇게 모일 때는 꼭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라는 증명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예, 주민등록번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면 네. 4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입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 0시부터 적용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만났다고 해도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이제 이 4인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모두 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책 중에 종교시설은 또 빠졌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종교시설 관련 강력 방화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종교시설은 왜 빠졌을까요? 이게 이제 중대본이 있지만 그 안에 주로 일을 하는 쪽이 이제 중수본,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질병청과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시설은 이게 또 관할 부처가 문체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 다 같이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환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고 네. 방역 수칙이 안 지켜지는 이제 뭐 종교 집회 후에 식사라든지 전후에 뭐 성가 이런 걸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종교계는 물론이고 모든 계층에서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사실 뭐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손실이 확인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뭐 350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이 3조가 넘는 돈이 들 것 같은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만큼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암만 영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의 손실 보전 갖고 앞으로 다가올 이게 2주를 우선 선언을 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되고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이면. 그러면 100만 원으로 그 손실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네.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요. 제가 지금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데서는요.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손실을 봐왔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본인의 매출의 70%까지는 보전을 해줬습니다. 70%가 넘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네. 70%가 호주 같은 경우입니다. 7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 해서 상당 부분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크게 불만이 없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이제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제일 미안한 부분이 그분들입니다. 지금 뭐 약속 다 이제 예약 다 취소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아까 사실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거의 뭐 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돈을 좀 모아서 이분들한테 뭐 100만 원보다는 그래도 한 뭐 500만 원, 뭐 필요하면 정말 규모가 큰데 손실이 많으면 뭐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했었더라면 또 앞으로도 여유가 되면 지원을 한다면 역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통을 나누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다시 전면 등교를 그만하고 학교의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텐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뭐 모든 학교는 아니고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전면 등교가 이제 좀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요,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도 교육부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아직까지 전면 등교 허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하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전면 등교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등 3학년, 6학년 그보다 조금 이제 줄여서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는 학교는 끝까지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 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우려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참여를 독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백신의 피해가 주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 인정은 사실 그동안 그렇게 충분히 못했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7천 명대이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만 명이 생기면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백신을 좀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과연 어린아이들이 안 맞았을 때에 코로나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다 하게 될 거냐. 또 백신을 맞았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할 거는 뻔한데 그 비중을 이제 보는 것이죠. 보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처음에 이제 당국에서는 강하게 권고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환자가 폭발하니까 권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의견은 조금 더 보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걸려도 가볍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감염은 많이 시키지만 그래서 조금 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인류한테 처음 들어가는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몰라도 한창 자란 아이들한테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세 번, 또 앞으로 몇 번이 더 될지 모르는 이런 백신들을 일단 시작하고 나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학습권이 침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